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적,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홀리데이의 책은 우리 채널에서 2권인가 3권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스토아 철학에 관련된 이런 책을 많이 집필했는데 이 책은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라는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애라든가 과도한 자기관념,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거나 교만, 오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여튼 여러 측면에서 에고가 강한 경우에 부정적 상황이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에 읽었던 것을 적용을 하면 이 에고라는 거는 고정 마인드셋을 만들겠죠. 상승된, 과장된 그런 자기관념이 기준이 되니까 고정 마인드셋, 발전이 되기 힘들고 실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에고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자,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그런 깨달음, 지속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겸손함. 그러니까 에고의 반대말이 사실 겸손함이 되겠죠. 그런데 겸손함은 또 성장 마인드셋이 되는 거예요. 열려있고 배우려는 자세, 그러니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에고의 부정적인 여러 개 중에서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 책에 읽다가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성공 스토리에 속지 마라. 저도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면 주로 책에 관련돼서 구독 신청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희한한 그 성공 스토리, 그런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요. 2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었다, 40대부터 공부해서 또 어떻게 부자가 됐고, 아주 기상천외한 그 희한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전제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다양한 성공 스토리는 다 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속에 그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프 베조스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마존을 키우는 순간에 그러니까 아하 모먼트라고 영어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깨달음, 엄청난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얻은 그런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을 키우는 과정 자체가 다 그냥 엉망진창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성공 스토리를 명쾌하게 어떤 이야기로 압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구를 만들어내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제 창립 멤버 중 한 명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를 만나면 당신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에고를 평가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왜냐, 우리가 구글 창립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구글이 세상을 바꾸려고 기획된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구글의 그 역사에 관련된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 구글이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에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대학원 시절에,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학원이니까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거는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었는가, 그런 게 논문 품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한 거예요. 검색 엔진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었는가, 그런 것들에 이제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구글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팔려고 했죠. 야후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사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만약 팔았으면 파는 금액이 아마 한 10억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걸로 구글은 그냥 끝난 거였죠.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야, 우리가 직접 하자, 열심히 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의 구글이 된 거죠. 모든 성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뭐 그런 운을 생각하는데, 그런 운이 아니라 이제 상황의 힘이라는 거죠. 상황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했다 하더라도 나만의 노력으로 내가 성공했다, 그거는 결과를 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프 베조스의 말처럼 이제 명백한 허구를 만든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에고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이제 상황의 힘에 돌리고 있죠. 운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도 그렇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좀 애매한데, 운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얼마 전에는 또 운이 아니다. 근데 우리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 봤죠? 성공은 그 시대와 그 사회적 그 유산, 그 소산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세대들 아마 50 몇 년생일 텐데, 당시에 백만장자들이 다 생년이 거의 3, 4년 안에 다 몰려 있습니다. 빌 게이츠, 뭐 스티브 잡스, 뭐 스티브 발머,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반화되는 그 시점, 그 상황에서 큰 부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운을 인정하지 않은 피터 틸, 제가 제로투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피터 틸이 스탠포드 러스쿨 다니면서 법무부에 들어가려고 막 엄청나게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벤처 캐피탈리스트 하고 있죠. 엄청나게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노력을 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고, 이거는 제외를 하는 것이고, 자, 대부분은 평균적인 이상 수준에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있죠.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성공, 실패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행운, 불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의 성공은 상황의 힘, 운. 국가의 성공은 뭡니까? 지리의 힘이죠. 우리 지리의 힘이라는 책에서 살펴봤는데, 결국 세계 문명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이끌어왔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유라시아 대륙이니까 가로축, 동일한 위도상으로 서로 문명을 전달할 수 있죠. 농작물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지구를 이끌어갈 그런 문명이 출현하지 못했는가? 안 되는 거예요. 세로축에서는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해도 다른 위도로는 그게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대륙을 이렇게 세로에서 가로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본다면 에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죠. 물론 노력하고 분투했지만, 많은 나이상의 노력하고 분투한 사람이 상황의 힘이 받쳐주지 못해서 불운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렇게 상황의 힘이 받쳐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있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만심 경계, 에고가 대표적으로 발현되는 게 이제 자만심이죠. 이 책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일화가 나오는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은 굉장히 웃긴 분이에요. 거의 에고의 대마왕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하죠. 그리고 가짜 뉴스의 거의 원조입니다.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을 보면 익명으로 또는 다른 이름을 빌어서 막 가짜 뉴스를 남발해서 경쟁자를 파멸시키고 뭐 이런 행동도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막 필력, 지식을 엄청나게 뽐내죠. 그와 관련된 일화인데, 뭐 보스턴의 유명 인사 중에 이제 매더라는 분이 있었나 봐요. 프랭클린이 또 당당하게 가서 그 전에 신문에서도 서로 논쟁하고 글로써 그랬던 관계인데, 딱 가가지고 자신의 또 에고를 발산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막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길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더가 고개를 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더 뻣뻣하게 자신의 주장을 막 강하게 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고개를 고추 세우고, 그러다가 이 천장보에 머리를 그냥 세게 부딪히게 됩니다. 매더가 연륜이 있는 사람이니까 당시에 프랭클린은 어린 나이였단 말이에요. 이런 조언을 하죠.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고개를 그렇게 뻣뻣하게 세우고 다니지 말라, 명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뭐 에고의 대마왕, 뭐 가짜뉴스의 대마왕이지만 이런 그 배움의 자세, 성장 마인드셋은 있었던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겸손하게, 그리고 뭐 17개의 미덕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씩 하루씩 실천하고 평생을 자만심을 경계했기 때문에 성공한 이들 중에서도 죽는 날까지 그 어떤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존경 이런 것들을 유지했던 분이죠. 몽테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의시되고 이런 사람들 다 싫어하잖아요. 그 앞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표현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사람들 속에 퍼지겠죠. 그러니까 뽐내고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기 자랑은 인생의 거의 최고 수준의 악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 이런 개념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칭찬과 박수를 받든 상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는 애티튜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 상당히 참 극복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제가 SNS 활동을 젊은 시절부터 오래 해왔는데 내가 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다른 경쟁 커뮤니티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뭐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일을 한다는 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애티튜드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 평온,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찬사를 받든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찬사를 받던 신경을 쓰는 건 뭐예요? 결국에 이제 에고가 막 강력해지는 거야. 고정 마인드셋으로 변하는 것이죠. 막 자만심이 생기고 자기 자랑 막 뿜뿜하고 그러다가 또 파멸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본인이 어떤 찬사를 받던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이게 또 중요한 애티튜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밥 딜런에게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죠.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뭐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건조한 논평 정도를 냈잖아요. 그런 것들, 세상에 나에게 노벨 문학상을 주던 뭐 찬사를 주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나는 온전히 그 자체로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의 애티튜드는 무엇이냐? 결론은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나 위에 막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받고 여기에 막 젤러시하고 내가 막 찬사받으면 막 에고가 막 강력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나만의 고유 강점 또는 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사사로운 뭐 글로 보일 수 있지만 아주 대단한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글이지 않을까. 우리가 읽고 많이 사색하고 실천하고 또 상기하고 그래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일의 애티튜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짧게 소개해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